내 생일날 며느리 배세라는 내 얼굴에 장례식 브로슈어를 내던지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이게 선물이야. 얼른 무덤에 들어가야 밥값도 덜 들지.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가족의 집을 강미자 이모님 이름으로 곧바로 증여해버렸다. 순간 방 안은 얼어붙은 듯 적막해졌고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배세라는 장례식 브로슈어를 움켜쥔 채 여전히 비열한 웃음을 지었고 아들 한재호는 옆에서 불편한 기색만 감출 뿐 끝내 어머니를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실용적인 선물이잖아요. 어머님. 배세라는 꿀 발린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나이가 드시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게 가장 현명하죠. 저랑 재호도 어머님께서 정리해 두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손에 들린 윤이 나는 종이를 바라보았다. 황혼 장례식장. 사전 준비가 마음에 평안을 준다. 내일은 해의 세월이 순식간에 짐처럼 배세라의 눈에선 시한부처럼 느껴졌다. 내가 40년 동안 갚아온 이 집의 식당, 남편 한성민이 떠난 뒤 새 아이를 키워낸 집, 배세라가 결혼 첫날부터 탐내던 집. 다른 아이들 수진과 민석은 오래전에 전국 각지로 흩어져 편지만 보내고 전화를 걸어왔지만 이 순간을 지켜볼 순 없었다. 몇몇 이웃과 옛 동료들만이 숟가락을 허공에 멈춘 채 민망스러운 기색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반쯤 먹다 남은 생일 케이크 옆에 그 안내서를 내려놓으며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고맙구나. 정성스러운 생각까지 해줘서. 오랜 교사 생활이 내 목소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주었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쳤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재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실용적인 거잖아요. 누구나 다 미리 준비하는 법이에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 막내 아들, 이곳에 남아 나를 곁에서 지켜줄 거라 믿었던 아들. 언제부터인가 그는 내 생일날 아내가 나를 모욕하는 장면을 묵묵히 서서 지켜보는 낯선 이가 되어 있었다. 공기 좀 쐬고 올게. 나는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다. 눈물도 호들갑도 없었다. 40년의 교실 경험이 가르쳐준 건 절대 눈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법이었다. 어머님, 괜한 소리 마세요. 배세라는 비웃듯 말했다. 이제 곧 커피 나오잖아요. 나는 대꾸하지 않고 거실을 지나 주방을 거쳐 내가 직접 손으로 갖고 온 마당으로 나갔다. 저녁 공기는 싸늘했지만 내 얼굴을 시원히 식혀주었다. 오래된 감나무 아래 놓인 나무 벤치에 앉아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울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 만족을 줄 순 없었다. 분노와 상처가 온몸을 태우려 했지만 나는 그저 호흡을 이어갔다. 사모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부엌문을 열고 강미자 이모님이 나왔다. 25해 동안 내 집을 지켜온 사람이자 오늘도 행사 때처럼 뒷일을 돕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나는 늘 하던 대답을 무심히 내뱉었다. 괜찮아. 하지만 그녀는 옆자리에 앉으며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지실 거예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집의 화장실을 닦고 바닥을 광낸 세월,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삶과 꿈과 좌절을 나눈 시간들, 내 아이를 키우며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도 장남을 대학에 보내고 언젠가 작은 돌봄센터를 열고 싶다는 소망을 품은 여자. 그래, 나는 마침내 속삭였다. 괜찮아질 거야. 집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내 생일에 내 가족이 나에게 죽음의 통지서를 건네줬다는 사실은 무시된 채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간 뒤 나는 서재에 홀로 앉아 내 인생의 사진들과 마주했다. 40년간의 교직 생활, 새 아이를 키워낸 시간, 수백 명의 학생들, 그리고 생일 선물로 건네받은 장례 브로슈어. 책상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던 서류철을 꺼내들었다. 거기엔 내가 우연히 듣게 된 재호와 배세라의 대화가 적혀 있었다. 집을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언젠가 팔아 제주로 가서 살겠다는 이야기, 내가 값싼 요양원에 들어가면 끝이라는 냉혹한 계획. 나는 몰라야 할 이야기였지만 벽에도 귀가 있고 노인의 귀도 멀쩡히 살아있음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두려워 침묵했다. 아들을 완전히 잃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혹은 그들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그러나 장례 브로슈어를 쥐고 앉아있던 그 순간
내 안에서 두려움이 무너져 내렸다. 상처투성이의 심장이 아니라 오랜 세월 나를 짓누르던 공포였다. 나는 한정숙이었다. 30살의 남편을 묻고 새아이를 교사 월급으로 키워내며 여름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로 대출을 갚고 40년 동안 온몸으로 이 집을 지켜낸 여자였다. 내가 감당 못할 시련은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거의 연락하지 않던 번호를 눌렀다. 예전 제자 장도윤 변호사, 지금은 부산에서 손꼽히는 상속 전문 변호사였다. 선생님,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도윤아. 내 목소리는 하루 종일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내일 아침 유언장을 고쳐야겠다. 전화를 끊고 나자 나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선명히 알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 온몸에 차올랐다. 힘. 그들이 바라던 죽음의 준비라면 좋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보여줄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나는 피곤함 대신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 주방 창 너머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 동안 아침마다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수업을 준비하던 그 창가에서 이 집은 내 청춘과 인생의 전부였다. 커피를 홀짝이며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43년 전 남편 한성민과 함께 허물어져 가던 낡은 집을 샀을 때 그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뼈대는 좋아. 우리한테 꼭 맞아. 그러나 6달 뒤 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새아이와 감당하기 힘든 대출만 남기고 모두가 팔라고 권했지만 이 집은 그와 나의 마지막 꿈이었다. 그래서 나는 포기 대신 싸움을 택했다. 낮에는 교실, 밤에는 과외, 여름에는 교육청 잡무로 생계를 이어가며 이 집을 지켰다. 내가 브로슈어를 받았던 식탁은 아이들이 매일 숙제를 하던 자리였고 내가 밤마다 시험지를 채우던 곳이었으며 빠듯한 가계부를 수 없이 다시 계산하던 공간이었다. 문득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통해 보인 건 장도윤이었다. 50살이 된 그는 내 눈에 여전히 분수와 분모에 헤매던 10살 소년의 얼굴을 간직한 채였다. 선생님,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는 따뜻하게 손을 맞잡았다. 나는 미소로 화답했다. 이 아침에 와줘서 고맙구나. 우리는 서재로 들어갔다. 교과서와 상패들, 어린이 문학책들이 가득한 공간에서 도윤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으시다고요? 무슨 일인지 여쭤도 될까요?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장례 브로슈어, 제오와 베세라의 속삭임, 그들이 꿈꾸는 내 집의 미래. 도윤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이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닌데. 동정은 필요 없다. 해답이 필요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계획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9시가 되어 강미자 이모님이 평소처럼 도착할 무렵 도윤은 막 떠나고 있었다. 기억하십시오. 그는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서류가 접수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알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일 모든 서류에 서명하러 갈게. 현관을 나서는 장도윤 변호사의 뒷모습을 강미자 이모님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물었다. 사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 오늘은 당신과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나는 대답하며 따뜻한 보리차를 권했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늘 앉던 주방 식탁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 나는 단순히 고용인이 아니라 어떤 제안을 품은 여인이었다. 이모님, 내가 몇 년이나 함께 일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올해 9월이면 꼭 25해가 돼요.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당신의 꿈을 물어본 적 있었나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강미자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모님은 늘 제 아이들이나 가족 이야기를 물어봐 주셨죠. 늘 따뜻하게. 하지만 당신의 꿈은 묻지 않았잖아요. 내가 부드럽게 말을 이어가자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마음을 꺼냈다. 낮에는 아이들을 맡아주고 저녁에는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작은 돌봄 센터를 열고 싶었어요. 젊은 세대와 노인이 같이 지낼 수 있는 곳. 제 고향에서는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다들 따로 살아가잖아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수많은 대화 끝에 어렴풋이 짐작했던 바가 확실해졌다.
그럼 왜 시작하지 않았어요? 돈 때문이죠. 그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시간도 없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만약 내가 그 세 가지 모두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강미자의 눈이 커졌다. 사모님, 나는 내 계획을 설명했다. 다는 아니었다. 아직은. 하지만 그녀가 내가 내미는 뜻을 이해하기엔 충분했다.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너무 큰 거예요.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이모님, 동업이에요. 나는 거칠어진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나는 평생을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주었어요. 이제는 정말 받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그날 오후 늦게 전화벨이 울렸다. 재호였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레 다듬어진 듯했다. 세라가 어제 일을 미안하게 생각해요. 오늘 저녁에 저희가 저녁 준비해서 가도 될까요? 나는 눈을 감았다. 나를 모욕한 자리를 저녁 한 끼로 덮으려는 걸 보며 헛웃음이 목 끝까지 치밀었다. 하지만 교사로 다져진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좋구나. 7시 괜찮으세요? 그래, 엄마. 세라도 정말 엄마를 생각해요. 표현 방식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 터무니없는 말에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나는 담담히 말했다. 7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거실에 서서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재호의 졸업식, 수진의 결혼식, 민석이와 제주 여행에서 찍은 사진. 이 집에 담긴 수많은 순간과 기억들. 내일이면 이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될 터였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마지막으로 집 주인으로서 아들과 며느리를 맞이할 것이다. 40번의 생일을 지내온 식당에서 어제는 장례 브로슈어를 선물로 받았던 그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는 옆 탁자에 내려둔 브로슈어를 집어들었다. 한빛 장례식장. 손가락으로 음각된 글자를 따라가며 속삭였다. 어제 세라가 내게 건넨 건 단순한 장례 준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자유로 가는 열쇠였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 숨겨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집을 샀던 날 낡은 현관 앞에서 열쇠를 금덩이처럼 쥐고 서 있던 나와 성민의 사진. 성민아, 나는 사진 속 미소 짓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곧 모두를 놀라게 할 것 같아. 그날 오후 나는 저녁 준비에 몰두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이미 앞서 달리고 있었다. 메뉴는 재호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으로 정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전 마지막으로 해주는 어머니의 손길이었다. 6시 반, 나는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도자기 식기로 식탁을 차리고 마당에서 꺾어온 장미를 꽃병에 꽂고 촛불을 밝혔다. 따스함과 축하의 분위기가 가득했다.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에 선 재호와 세라, 손에는 약주 한 병, 얼굴에는 굳은 미소. 엄마. 재호가 다가와 내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오늘 참 고우세요. 어머님. 세라는 시선을 집 안으로 돌리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늘 그랬다. 내 집을 훑으며 속으로는 내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내듯 새로 꾸밀 상상을 하는 여자였다. 어서 와. 저녁은 거의 다 됐어. 나는 언제나처럼 품위 있는 안주인으로 웃어 보였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약주를 나눴고 세라는 이내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어제 일 말인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다. 저희가 원한 건 다 엄마를 위한 거였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준비하는 게 불길한 게 아니라 책임 있는 거예요. 그렇겠지. 나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사실 나도 준비를 좀 하고 있었거든. 세라의 눈빛에 순간 관심이 스쳤다. 아, 그래요? 내가 말을 잇기도 전에 재호가 끼어들었다. 갈비찜 냄새가 정말 좋아요. 엄마, 어릴 적 생각나요. 똑같아요. 몇 가지는 변하지 않지. 내가 말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모든 게 변했다는 것을. 특히 재호는 한때 마당에서 꺾은 들꽃을 내 손에 쥐어주던 소녀는 이제 내 생일날 장례 브로슈어를 건네던 여인 옆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식당으로 옮겨 내가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내놓았다.
저녁 식탁에 앉아 식사를 나누던 중 나는 재호에게 보험회사 일은 잘 되어가냐고 물으며 그의 최근 승진 이야기를 들었다. 세라는 내 표정을 유심히 살피며 혹시 내가 내 계획을 먼저 꺼내지 않을까 기다리는 듯 보였다. 대화가 잠시 끊긴 순간 세라는 포크를 들어 올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요즘 계단 오르내리시는 게 불편하시다면서요. 이제는 좀 더 편한 집을 생각해 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는 순간 어리둥절해. 계단이? 하고 되물었다. 나는 매일 문제없이 오르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라는 이어서 말했다. 그러니까 단층 구조라든가 관리하기 쉬운 집이요. 재호는 몸을 베베꼬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그저 걱정돼서 그래요. 이 집은 혼자 관리하기엔 너무 크잖아요.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걱정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난 잘 지내고 있어. 무거운 건 강미자 이모님이 도와주시잖니. 세라는 강미자라는 이름의 입꼬리를 비틀며 냉소적인 미소를 흘렸다. 네, 뭐. 하지만 가사 도우미 쓰는 것도 비용이잖아요. 더 알맞은 집으로 가시면 그런 부담도 없을 텐데요. 내가 대답하려는 순간 재호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황급히 일어나 미안해요, 급한 일이라 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곧 업무와 상관없는 대화를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가 없는 사이 세라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님,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드셨고 이 집은 너무 크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이렇게 어머님 혼자 계시기엔 너무 아까운 집이에요. 나는 차분하게 나는 충분히 잘 지내고 있는데 라고 답했으나 세라는 밀어붙였다. 저랑 재호는 이제 가정을 꾸려야 해요. 아이도 계획 중이고요. 어머님은 어르신들 많은 주택단지 같은 곳으로 옮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집을 제대로 쓸 수 있죠. 나는 눈빛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 제대로 쓴다는 게 뭔데, 세라?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인테리어가 너무 낡았잖아요. 안방도 확장해야 하고 바느질 방은 아기 방으로 바꾸면 좋겠네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계획, 재호랑 상의 다 된 거니? 그녀는 당당하게. 그럼요. 몇 년 전부터 생각했어요. 괜히 어머님 속상하실까봐 말씀 안 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도 이제 장례 절차 같은 준비를 하신다니 이 집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부엌에서는 재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일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와 집 문제를 속삭이고 있었다. 괜찮아. 엄마 기분 좋아 보이셔. 세라가 지금 집 얘기 꺼내고 있어. 우리 이제 오래 기다렸잖아. 이번 달 안에 설득되면 돼. 영도 요양원에 모시면 우리는 계획대로 갈 수 있어. 부동산 말로는 리모델링하면 지금 집값이 2배는 받을 수 있대. 나는 조용히 주방 입구에 서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었다. 그토록 내가 믿고 싶었던 아들은 아내와 똑같이 내 등을 떠미는 공모자였다. 나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얼굴을 감췄다. 세라는 내가 빈손으로 돌아오자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고 나는 미소 지으며 접시를 깜빡했네 라고 답했다. 곧 재호가 돌아와 급한 일은 해결됐어 라며 자리에 앉았다. 나는 수천 번 입맞춤했던 얼굴, 졸업식마다 바라보던 얼굴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누가 파이 좀 먹을래? 나는 담담히 물으며 후식을 내놓았다. 식사 후에도 그들의 대화는 오직 그들의 미래뿐이었다. 휴가 계획, 재호의 진급, 그들의 꿈. 내 삶, 내 계획은 그들에게 가구처럼 방치된 존재일 뿐이었다. 떠나기 전 세라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님, 오늘 얘기 꼭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야 하니까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나는 재호를 보았지만 그는 눈을 피했다. 생각해 보마. 사실 내일 변호사와 유언장 변경 얘기를 하기로 했다. 그 말에 둘 다 눈빛이 바뀌었다. 정말요? 무슨 걸 바꾸시려는 건지 저희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라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그녀가 어제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앞으로를 준비하는 건 책임 있는 일이잖니. 그들이 떠난 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방금 들은 재호의 통화를 곱씹었다. 수십 년 동안 스스로를 속여왔다.
아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다만 며느리에게 휘둘리는 거라고. 그러나 오늘 밤 드러난 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재호 역시 공모자였다. 나는 전화를 들어 장도윤에게 말했다. 내일 건 마음 굳혔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 전화를 끊은 뒤 탁자 위 액자 속 재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뒤집어 놓고 작은 가방을 챙겼다.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이튿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고 작은 여행 가방은 현관 옆에 놓여 있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대비하는 것이다. 도윤의 사무실은 부산 시내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건물에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서류를 놓으며 물었다. 정말 확실하신 겁니까? 접수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보다 확실했던 적은 없다. 나는 힘차게 이름을 적었다. 조건은 분명히 이해하신 거죠? 강미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되 1년 안에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쓰기로 한 조항, 그리고 사모님은 뒷채 별채에 평생 무상 거주하실 수 있다는 권리. 물론이네. 그리고 운영 자금은 내 퇴직금에서 마련하기로 한 것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다. 오늘 접수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법적으로 이 집은 강미자 씨 소유가 될 겁니다. 나는 어깨의 무게가 벗겨진 듯한 안도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도윤아. 말리지 않고 끝까지 도와줘서.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아드님 부부의 행동이 이 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다. 그런데 왜 굳이 유언장을 바꾸지 않고 지금 소유권을 넘기시는 겁니까?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유언장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 아들이 내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다 끝나. 내가 직접 서명한 거니까.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아드님 부부가 알았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으시겠죠. 나는 미소로 답했다. 그것도 있지.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은 수십 년 만에 가장 가벼웠다. 그 집은 내 피와 땀의 증거였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다. 이제 그 집은 새로운 의미로 쓰일 것이다. 아이들의 웃음과 노인의 지혜가 오가는 공동체 공간으로. 나는 작은 문구점에 들러 봉투와 카드를 사서 차 안에서 편지를 썼다. 재호야, 어제 저녁으로 모든 게 분명해졌다. 너희가 내 동의도 없이 내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들었다. 내가 영도 요양원 얘기하며 집을 팔아 치우겠다는 통화 내용도 다 들었다. 나는 이제 내 미래를 내가 정한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즈음 집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강미자에게 소유권을 넘겼고 그 집은 공동체 센터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나는 뒷채에서 지내며 너희를 기다리겠다. 만약 상속이 아닌 어머니를 보러 올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 와라. 사랑을 잃진 않았다. 엄마. 편지를 봉하고 시간을 보니 곧 강미자가 집에 도착할 시각이었다. 아니, 이제는 그녀의 집이다. 잠시 들른 곳은 영도 요양원이었는데 건물은 칙칙한 베이지색 벽에 좁디 좁은 방들, 퀴퀴한 냄새가 가득한 식당, 텔레비전 앞에서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노인들 뿐이었다. 그곳이 바로 재호가 나를 밀어 넣으려던 장소였다. 나는 안내를 마치며 속으로 다짐했다. 여기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니 강미자가 마당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다. 사모님, 어젯밤 내내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큰일이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서류를 내밀었다. 이미 끝났어. 법적으로 이제 이 집은 당신 거야. 약속한 대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줘.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떨었다. 왜 저인가요? 나는 현관 옆 흔들그네에 그녀를 앉히며 대답했다. 25해 동안 이 집과 나를 가족보다도 더 정성껏 지켜왔으니까. 내 아이들을 위해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도 디그니티를 잃지 않았으니까. 당신이라면 이 집의 정신을 이어갈 거라 확신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이 집을 다시 살아 숨 쉬게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려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첫 층을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활동 공간으로 2층을 소규모 주거 공간으로 바꾸고 나는 별채에 머무르며 함께 어울릴 계획을 세웠다. 강미자가 서류를 꼭 쥔 채 떠난 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재호가 곧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종 조각을 맞출 시간이 왔다고 느낀 나는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최대한 가볍게 유지했다.
재호야, 오늘 저녁에 너랑 인경 좀 들를 수 있겠니? 둘이랑 꼭 얘기해야 할 중요한 게 있어. 그럼요, 엄마.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가 묻어났다. 어젯밤 말씀하신 그거랑 관련 있어요? 유언장 얘기요. 비슷한 거야. 7시면 되겠니? 전화를 끊고 나는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닌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손때 묻은 자리를 쓰다듬고 기억을 더듬었다. 내 만류에도 미끄러져 내려오던 복도, 해마다 키를 표시해 두었던 부엌 문설주, 수없이 동화를 읽고 수천 장의 시험지를 매만지던 창가 벤치. 나는 이 기억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호에 대한 실망보다 더 큰 어떤 것, 곧 나를 넘어서는 쓰임으로 이어지도록 보전하는 길을 택하고 있었다. 이 집은 내가 40년 동안 교사로 봉사했던 것처럼 이제는 마을을 위해 봉사하게 될 것이었다. 나는 소유권 이전 서류 사본과 편지를 넣은 봉투를 거실 탁자 위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올려두고 가장 아끼던 안락의자에 앉아 조용한 평온이 스며들도록 기다렸다. 오라면 올 것이다.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정각 7시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숨을 고르고 치마자락을 매만지며 차분히 문을 열었다. 재호와 인경은 퇴근길 차림으로 서 있었고 인경은 약주 한 병을 들고 있었다. 화해 표시인지 아니면 그들이 예상한 어떤 축배인지. 엄마, 재호가 내 볼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오늘 참 괜찮아 보이세요. 고마워. 나는 한 걸음 비켜서며 들어오너라 하고 집 안으로 안내했다. 인경은 늘 그랬듯 현관에서부터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다. 무슨 좋은 냄새가 나네요. 뭐 하세요? 구운 과자 좀 굽고 있었지. 곧 나올 거야. 나는 그들을 거실로 이끌었다. 봉투는 탁자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인경은 곧바로 그것을 발견하고 눈빛을 좁혔다. 무얼로 드릴까? 나는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안주인의 역할을 하듯 물었다. 엄마 드시는 걸로요. 재호의 시선 역시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보리차 3컵을 천천히 따서 컵받침 위에 놓았다. 그들이 궁금해하고 안달하도록 나는 일부러 서두르지 않았다. 어머님, 중요한 얘기가 있다 하셨죠. 인경이 끝내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래.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다. 집 이야기다. 재호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저희도 그 생각을 했어요. 엄마, 사실 영도 요양원 같은 데를. 영도 요양원 말이지. 나는 낮게 끊었다. 재호의 표정이 굳었다. 어떻게? 어젯밤 내 통화 다 들었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날 그곳에 모셔둔 틈에 이 집을 팔겠다는 얘기. 인경은 재빨리 태도를 추슬렀다. 어머님, 오해하셨어요. 저희는 그저 어머님을 위한, 날 위한 일? 내가 되물었다. 이 집은 일이 너무 많고 계단도 많고 아니면 너무 가치가 커서? 나는 그녀의 말을 대신 마무리했다. 재호는 불편한 기색으로 몸을 움찔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나도 현실적으로 생각했다. 나는 탁자 위 봉투를 가리켰다. 그래서 나도 현실적인 결정을 내렸지. 인경은 재호보다 먼저 손을 뻗어 봉투를 뜯었다. 글줄을 따라가던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고 얼굴에 빛이 서서히 가셨다. 이게 뭐죠? 재호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빠르게 읽었다. 엄마, 이건 말이 안 돼요. 여기 보면 집 소유권을 강미자 이모님에게 넘기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 친구에게. 내가 바로잡았다. 맞아. 오늘 오전에 등기까지 끝났다. 농담이죠. 인경은 건조하게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사실이야. 내가 단정하자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조건부 증여로 1년 안에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쓰기로 했다. 재호는 벌떡 일어나 얼굴이 붉어졌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집은 원래. 그는 말을 멈췄지만 이미 늦었다. 원래 뭐였니? 재호야? 내 거였니? 나는 조용히 물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내가 나를 그곳에 넣어두고 이 집을 팔아 치우려던 바로 그 아들이. 저희가 영도 요양원을 방문해 봤는데요. 인경이 수습하려 들었다. 거기 충분히 괜찮. 나도 오늘 가봤다. 내가 말을 이었다. 좁은 방, 소독약 냄새,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어르신들. 그게 내가 날 보관할 곳이었니? 너희가 이 집과 내 평생의 노동의 결실을 누리는 동안. 재호는 비로소 수치스러운 표정이 되었지만 인경은 물러서지 않았다.
말도 안 돼요. 귀한 재산을 가사도우미에게 넘기다니 저희가 법적으로 다툴 겁니다. 절대 법원에서 오해 마라. 나는 차분히 말했다. 서류는 상속 전문인 장도윤 변호사가 처리했고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접수되었다. 재호는 소파로 털썩 주저앉아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왜요, 엄마?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왜냐고? 나는 마침내 내 상처의 한 귀퉁이를 드러냈다. 내 생일에 장례 안내서를 선물 받았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집을 팔 계획을 짰다는 내 통화를 들었으니까. 오랫동안 너희 둘이 이 집 주위를 맴돌며 내가 죽거나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는 독수리처럼 굴었으니까. 그건 불공평해요. 재호가 힘없이 항변했다. 그래? 나는 고개를 기울였다. 언제 마지막으로 날 그저 엄마로 대하고 전화했니?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 의도 없이 저녁에 초대한 적 있니? 상속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 엄마로. 인경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변했다. 우리가 어머님 미래를 위해 도운 걸로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브로슈어 하나 드렸다고 아무에게도 벌을 주지 않았다. 나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나는 내 재산에 대해 내가 결정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했다. 이 집은 이제 아이들과 어르신이 어울려 지혜와 기쁨을 나누는 곳이 될 것이다. 내 삶이 늘 그러했듯 이 집도 이제 목적을 가진다. 그럼 어머님은 어디서 사시게요? 재호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뒷마당 별채에서. 지금 손보는 중이야. 나는 내 독립을 지키되 이모님이 만드는 공동체와 연결되어 지낼 거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상속이 아니라 엄마를 보러 오고 싶다면 거기서 만나자. 인경은 벌떡 일어나 가방을 움켜쥐었다. 터무니없어요. 가요, 재호 씨. 재호는 잠시 망설이며 나와 아내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한순간 마당에서 민들레를 꺾어 내 손에 쥐어주던 소년의 얼굴이 스쳤다. 아버지 장례식 날 나를 꼭 끌어안고 평생 돌보겠다던 그 아이. 엄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알지.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다. 내 선택이 여기까지 데려왔고 내 선택은 이제 나를 앞으로 데려갈 거야. 재호 씨, 지금. 문가에서 인경이 성급히 재촉했다. 그는 여전히 서류를 움켜쥔 채 천천히 일어섰다. 내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 방법이, 무슨 방법? 내가 조용히 잘랐다. 되돌리는 방법 없어. 결정은 끝났어. 너희가 내 미래를 내 허락 없이 정했듯 나도 내 미래를 내 방식으로 정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인경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우린 끝까지 가볼 거예요. 기꺼이.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다만 내가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 두었다는 걸 곧 알게 될 거다. 좋은 선생들에게 배웠거든. 내가 내 미래를 계획하는 걸 보며 내 미래를 계획하는 법을. 재호는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는 인경을 따라 현관을 나섰다. 차 시동 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은 이윽고 고요해졌다. 나는 이제 강미자의 집이 된 이 거실에 홀로 앉아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움을 느꼈다. 오래 두려워하던 대면은 끝났고 나는 무너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힘을 되찾았다. 부엌 타이머가 울려 구움 과자를 꺼내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익숙한 방과 문설주, 난간을 스치며 걸어가 오븐에서 쟁반을 꺼냈다. 이 집은 언제나 내 일부로 남겠지만 이제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부산에 사는 큰아이 수진이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재호가 방금 전화했는데 집 얘기로 엄청 흥분해서.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미소를 지었다. 사실 말이다, 수진아. 오늘 들려줄 이야기가 꽤 길다. 1년 뒤 나는 한때 내 뒷마당이었던 곳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금은 활기찬 마을 공간으로 바뀌어 놀이기구 주변으로 아이들 웃음이 넘쳐났고 몇몇 어르신들은 가까운 탁자에서 장기를 두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햇빛을 누리고 있었다. 본체는 놀랍게 달라졌다. 인경이 내게 장례 브로슈어를 내밀던 응접실은 이제 어르신이 아이들에게 공예를 가르치는 환한 공방이 되었고 부엌은 세대를 잇는 요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 레시피와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거실은 은퇴한 교사들이 기증한 책으로 가득한 작은 도서 공간이 되었다. 나는 뒤편에 손본 별채에서 살았다.
마당을 내려다보는 작은 현관과 아늑한 침실이 있는 집에는 내가 사랑하는 책과 아끼는 사진들 그리고 새로 얻은 삶의 목적이 있었다. 사모님, 본체 뒤쪽 문에서 강미자가 손을 흔들었다. 아이들이 동화 읽기 준비 다 됐어요. 나는 교직 시절부터 간직해온 동화책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주일에 3번, 나는 이곳의 세대통합 배움센터에서 유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물론 이 변화가 하룻밤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다. 그 사이 난관도 많았다. 예고한 대로 인경과 재호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유권 이전에 이의를 제기했다. 내가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거나 강미자에게서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느니 하는 주장들이었다. 그러나 도유는 모든 걸 대비해 두었다. 내 주치의가 확인한 인지기능 소견서, 지인과 동료들의 진술서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 저녁 식사 때의 대화 녹음이었다. 나는 그날을 녹음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내 계획의 마지막 조각. 식탁 한가운데 장식 아래에 숨겨둔 작은 기기가 모든 말을 담아냈고 조정 과정에서 그 녹음을 재생하자 재호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일그러졌고 심지어 인경의 변호사조차 소송을 접으라 조언했다. 그 일 이후로 재호는 몇 달 동안 내 삶에서 자취를 감췄고 소문에 따르면 인경은 상속을 놓친 책임을 재호에게 돌리며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고 했다. 인경과 재호의 결혼은 눈에 띄게 삐걱거리기 시작했지만 내가 알기론 아직 함께였다. 나는 본체로 들어섰고 그곳은 이제 분주한 숨결로 가득 차 있었으며 식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아이들과 함께 공예를 하고 있었고 도서 공간에서는 다른 어르신들이 숙제를 봐주고 있었고 강미자가 약속했던 그대로 세대가 이어지고 어르신이 잊히지 않으며 아이들이 축적된 지혜의 덕을 보는 공간이 완성되어 있었다. 해가 잘 드는 작은 온실을 개조한 아이들 독서 공간으로 들어서자 선생님 하고 어린 목소리들이 합창처럼 나를 반겼고 서너 살배기 아이들이 알록달록한 방석 위에 앉아 눈을 반짝였고 나는 흔들의자에 앉으며 미소 지었다가 오늘은 자기 목소리를 잃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낸 작은 생쥐의 이야기를 읽어주겠다고 말했고 여러 인물을 나눠 연기하듯 목소리를 바꿔가며 교직 시절 수 없이 해왔던 그대로 이야기를 살려내는 동안 문가에 망설이며 서 있는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고 가슴이 조금 빨라지면서도 나는 읽기를 멈추지 않았고 낯설 만큼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재호라는 걸 알아본 것은 그 다음이었다. 동화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간식을 먹으러 흩어지자 그는 머뭇거리며 다가와 엄마,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낮게 물었고 나는 정원 벤치를 가리켜 고개만 끄덕였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낯선 사람처럼 나란히 앉았고 그가 마침내 이곳이 놀랍다고 강미자가 정말 특별한 일을 해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렇다고 성심과 수고 그 두 가지만 있으면 거의 무엇이든 바뀔 수 있다고 답했고 그 말에 담긴 질책을 알아들었는지 그는 잠깐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그럴 만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받을 몫의 문제라기보다 이 사람들이 받아야 마땅한 몫의 문제라고. 버려지거나 불편한 존재로 취급되지 않고 가치 있게 대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고 그는 손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인경과 3달 전 별거 중이라고 털어놓았고 나는 놀랐지만 놀라지 않은 척 조용히 안타깝다고 했고 그는 괜찮다고 기대할 상속이 사라지자 어떤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더라고 씁쓸하게 웃었고 그제야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인경의 우선순위를 자기 것처럼 붙잡으면서 엄마를 엄마가 아니라 방해물로 보기 시작한 순간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오래 생각했다고 말했다. 용서를 구하려 온 게 아니라 왜 내가 그 일을 했는지 이제는 이해한다는 말 그리고 그게 옳았다는 말을 하려 왔다고 했고 나는 1년 전엔 없던 주름과 내려앉은 눈빛 속 겸허함을 보며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그건 너를 벌주려 한 일이 아니었다고 옳다고 믿는 걸 했을 뿐이라고 이 집이 지금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것도 바라러 온 게 아니라고 다만 엄마가 보고 싶었다고 했고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둘러친 단단한 갑옷을 비집고 들어와 아프도록 정확히 박혔고 나는 무릎을 까져 울던 아이와 냉장고에 붙여둔 그림 앞에서 활짝 웃던 아이를 잠깐 보았고 점심 먹고 갈래? 라고 물었고 오늘 요리 수업에서 채소 스프를 만들었는데 꽤 괜찮다고 하자 그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좋다고 했고 우리는 본체 쪽으로 걸어가면서도 서로 간격을 너무 좁히지 않았는데 그것이 화해는 아니되 시작이라는 걸 우리 사이에 금이 간격에 아주 작은 틈이 났을 뿐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턱에 닿았을 때 나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다시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싶다면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여기서 봉사할 것. 진짜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몸으로 볼 것. 그는 할 수 있다고 했고. 둘째는 내 미래를 내 동의 없이 계획하지 말 것. 나는 내 결정을 스스로 내릴 것. 그는 주저없이 알겠다고 했고. 셋째는 나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보며 생일 선물로 장례 브로슈어는 다시는 가져오지 말 것. 그는 놀란 듯 웃음을 터뜨리다가 진심 어린 미안함으로 얼굴을 숙였고 그때 내가 말렸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안으로 들어서니 강미자가 자원봉사자들을 이끌며 점심을 나누고 있었고 우리를 보자 놀란 눈으로 쳐다보기에 나는 괜찮다는 뜻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어르신과 아이들, 부모와 봉사자가 한데 어울려 식사하는 공동 식탁에 앉았고 그 순간 한때는 무거운 짐이자 안식처였던 이 집이 이제 연결과 목적의 장소가 되었음을, 나를 실망시켰던 아들이 속죄를 향해 아주 작은 발을 내딛고 있음을,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누군가의 걸림돌만이 아니라 여전히 가르치고 여전히 보태고 여든을 향해 가면서도 자라는 한정숙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해가 저무는 저녁 별채의 작은 현관에 앉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나를 작아지게 하려던 장례 브로슈어가 오히려 내 해방을 촉발했고 배신의 통증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장으로 나를 이끌었고 때로 가장 큰 선물은 상처에 얼굴을 하고 오고 가장 깊은 상처는 뜻밖의 치유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으며 해가 기울며 금빛이 어린 마당을 바라보며 오늘도 아이들이 뛰놀던 그 자리에서 내일도 또다시 웃음이 피어날 그 자리에서 남은 날 동안 나는 이야기를 건네고 지혜를 나누고 내가 누구이며 내 값어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데서 오는 조용한 힘을 전할 것이고 그 어떤 브로슈어로도 이 삶을 요약할 수는 없을 것이다.